몰랐으면 나 집에 가서 혼자 녹음할 뻔했잖아. 태블릿 켜놓고. 자,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인구 변화를 증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그냥 한 자씩만 적을게요. 사회적인 증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증감이 있어요. 어떤 지역의 인구가 변하는 것, 원인에 따라서. 자, 자연적인 증감은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는 사람하고, 땡땡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사망자 수하고 그 차이에 의해서 인구가 변하는 거.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 됐죠? 그에 비해서 사회적인 증감은요.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온다. 전입.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람이 빠져나간다. 전출이라고 불러요. 그거에 의해서도 당연히 인구가 변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농촌 지역은, 촌락 지역은 사회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론 자연적으로도 줄어들어요. 워낙 노인이 많아서 돌아가시잖아, 많이. 자연적으로도 감소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감소한다. 촌락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도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노인들은 당연히 도시로 오기가 힘들어요. 일자리도 적합한 게 없고, 그다음 노인들이 도시 와서 정말 뭐 할 거야? 평생 살던 데서 사시는 게 보통이죠. 자, 그래서 청장년층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 촌락 지역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골 가보면 알겠지만 정말 명절 때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죠.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이 이제 고령화돼서 농사 짓기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뻔한 내용 넘어갈게요. 그 다음 유소년층 인구의 감소로, 자, 젊은 사람이 없어. 그럼 당연히 애들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감소로 초등학교가 통폐합된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하는 건 어린 아이들이 자기 집 가까운 데 있는 학교에 보통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촌락 지역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가 없어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교육청에서 셔틀버스 같은 걸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럼 빙빙빙빙 돌아서 저 멀리 있는 학교로 애들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학교 끝나고 애들끼리 뭐 운동장에서 놀 수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학교 끝나면 또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냥 애들끼리 놀지도 못하고 또 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란 말이죠. 자, 이건 그냥 TMI. 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골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내가 나온 국민학교는, 나 초등학교 아니다. 국민학교는 2001년도에 폐교됐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내가 나온 중학교를 나도 궁금해서 이제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전교생이 한 10명쯤 됐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내가 나온 중학교 이름이 고부중학교예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그 동학혁명이 일어난 그 고부 있잖아. 그래서 고부중학교고요. 자, 여기 정보를 보면은 한번 봅시다. 따라! 웹사이트. 학생 수만 한번 봐볼게요. 학교 소개. 학교 현황 및 시설. 자, 여기 있다. 자, 학생이요. 자, 이제 교사 볼게요. 교사가 교장 1명, 그 다음에 부장교사, 보조교사가 부장이거든요. 뭐, 이렇게 교무기획부장, 뭐 그런 식으로. 교사는 7명, 그 다음에 행정실 뭐 해가지고 총 14명의 교직원이 있네요. 그 다음에 학생은 봤더니 1학년, 1명이네. 1학년이 1명이야. 그 다음에 2학년은 5명이고, 3학년은 9명이고, 전교생이 15명이네요. 조만간 없어지겠네요. 이게 시골 이런 상황이라고. 그리고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200명쯤은 됐었거든요. 이제 한 20년, 30년 동안 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뭐 없어지겠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나온 초등학교,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이제 조만간 없어지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경지의 변화. 자, 경지는 농사 짓는 땅을 경지라고 부르고요. 자, 산업화 및 도시화로 농경지가 농사 짓는 땅이 공장, 도로, 주택 등으로 바뀌면서 경지 면적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자,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에 비해서 농촌에 있는 가구 수가 더 빠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가구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증가한다. 앞에서 촌락할 때 이야기했던 거잖아. 넘어갈게요. 그 다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우리 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거나 그래가지고 놀리는 땅을 휴경지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루가리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쌀보리 뭐 다른 작물도 상관없는데 1년에 농사를 2번 짓는 걸 구루가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감소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보리 많이 안 먹거든요. 자, 여러분들 검정고무신이라고 하는 만화 본 적 있죠? 거기 보면 뭐 보리밥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거 정말 옛날 얘기잖아. 나 때만 하더라도 보리밥 많이 안 먹었거든요. 쌀 먹었지. 먹고 살만 해져가지고. 어쨌든 보리를 많이 재배하지 않다 보니까 경지 이용률이 낮아진다. 이거 좀 체크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래서 설명 한 번만 들으면 돼요. 뭐 필기를 굳이 안 해도 상관없고 그냥 설명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A라는 지역이 있고요. B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면적은 똑같아요. A도 전체 면적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지역도 전체 면적이 100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 전체 면적 가운데 뭐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50만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50은 뭐냐면요. 그래서 100 중에 50이니까 50%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지율이라고 불러요. 경지율. 전체 면적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몇 %나 되느냐. 자, 그러면 A하고 B는 경지율이 똑같죠. 그런데 A는 이 50만큼의 농경지에서 벼농사를 한번 지었어요. 쌀 농사를. 그리고 끝. 보리를 심지 않았어. 그럼 얘는 50만큼의 경지에다가 50만큼 농작물을 재배한 거죠. 그에 비해서 얘는 쌀 농사를 한번 짓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한 다음에 다시 보리를 심은 거야. 그럼 얘는 농사를 2번 지은 거죠? 자, 그래서 총 봤더니 얘는 벼만 50, 얘는 벼 50에 보리 50 이만큼 농사를 지은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경지 면적은 50인데 50만큼만 농사를 지은 거고 얘는 경지 면적이 50인데 50, 100만큼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 개념이 경지 이용률이에요. 경지만 따졌을 때 얼마만큼 알차게 이용을 했느냐. 그럼 얘는 경지 이용률이 100%, 얘는 경지 이용률이 200%.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경지 이용률은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영농 방식의 변화. 자,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의 기계화가 추진되면서 농업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짐. 자, 우리 생산성에다가 역시 좀 체크 좀 할게요. 아마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 생산성이 좋다. 뭐 효율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투입한 거에 비해서 산출 결과가 얼마만큼이나 좋냐. 자, 노동 생산성은 사람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똑같은 한 사람이야. 근데 한 사람은 연봉이 예를 들면 1억이고 한 사람은 연봉이 2억이야. 그러면 누가 노동 생산성이 좋은 거야? 당연히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2억 번 사람이 노동 생산성이 2배 좋은 거잖아. 자, 그리고 과거에는 기계화가 안 돼 있던 시절, 다 손으로 농사짓던 시절. 손으로 모를 심고요, 벼를 심고요, 낫으로 벼 베고, 사람 손으로 직접 할 때는 한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없죠. 지금은 기계로 대규모로 하니까 농약 같은 것도 드론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영농 기술도 발달하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노동 생산성 대신에 토지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쓸 수도 있어요. 토지 생산성. 면적이 똑같은데 자, 과거에 비해서 똑같은 면적이면 생산량이 많을까 적을까? 농업기술 발달하고요. 비료 같은 거 발달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토지 생산성도 점점 좋아지는 중이에요. 어쨌든 생산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면 뭐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뭐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 우리가 촌락할 때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의 변화.
자,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계속되고 있다. 자, 이건 짧게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유무역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아유, 그거 고개를 끄덕일 게 아니고 좋다 나쁘다 대답을 해야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어떡해. 아, 물론 그때그때 달라요. 자, 여러분 자유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자유라는 말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자유롭다는 건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 제약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권투 시합을 해. 근데 규칙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룰대로 하는 거잖아. 이건 자유로운 싸움은 아니에요. 그치? 체급도 맞춰야 되는 거고. 근데 정말 자유롭게 싸운다. 그래서 나랑 얘랑 링 위에 올라가서 글러브 끼고 자유롭게 싸워봐. 심판도 없이. 그럼 당연히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물론 얘랑 나랑 싸우면 당연히 내가 져요. 나 이길 자신이 없어.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하겠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경제 배우고 뭐 이게 그런 관심이 좀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대체로 강대국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빠져라. 기업들끼리 자유롭게 무역하겠다. 그럼 당연히 힘센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보다 힘이 약한 나라랑 자유무역을 협정을 맺으면 우리가 좀 유리하게 맺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보다 힘센 나라 또는 경제력이 큰 나라랑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때는 우리가 약간 조금 안 좋게 맺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건 아니야. 그때그때 달라요.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 해외 농산물 수입 증가로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경쟁이 심화되고요.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이 낮아진다. 내가 농사를 지어봤자 시장에 내다 팔려고 봤더니 외국에서 더 싼 농산물이 들어와. 그럼 내가 어차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손해보고 농사 지을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뭐 앞에서 다 했던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내가 따로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 뻔한 그래프. 자,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식량 자급률 변화를 봤더니 자, 사료용은 제외한대요. 그러니까 닭을 먹이거나 돼지를 먹이거나 소를 먹이는 사료용은 제외하는 건데 왜 제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은 돼지한테 사료를 먹여가지고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는 거니까 결국 이 사료도 결국은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 자, 어쨌든 근데 이 사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어쨌든 사료를 제외하고 나서도 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식량 자급률은 1980년에는 한 70%, 지금은 40%가 조금 넘죠. 우리가 먹는 거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얘기예요. 사료를 포함하면 30%가 안 돼요.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자, 여러분들 국가 간의 어떤 다툼 또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국의 이익이에요. 개인 대 개인은 뭐 선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국가 대 국가에서는 철저하게 자국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다른 걸 떠나서 식량이나 뭐 에너지나 자원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안에서 최대한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 영향을 좀 덜 받는 거거든. 자, 아무튼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 너무 낮은 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쉽진 않아요. 땅덩이가 너무 좁다 보니까. 자, 배터리가 먼저 떨어지길 기대했으나 아쉬 5%나 남았네. 자, 그 다음 내용은 5%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자, 농업 구조의 변화. 자, 여기도 뭐 단어 정도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영농의 다각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각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쌀, 보리, 그다음에 김치 먹으니까 배추 정도만 이제 주로 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뭐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 점점 더 많은 작물들을 골고루 이렇게 재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영농의 다각화라고 하더라. 됐죠? 자,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자기가 재배해서
자기 식구들 먹으려고 많이 재배를 했다면 지금은 시장에 내다 팔려고 상품 작물을 또 많이 재배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식량 작물의 재배 면적은 면적 비율은 감소하고요. 채소나 과수 등의 재배 면적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에 인접한 근교 농촌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있는 농촌 촌락 지역을 중심으로 상품 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아진다. 상품 작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거,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증가한다. 자, 뻔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 그래프 보면서 조금 특징 잡아줄게요. 자, 이건 비율이야 비율, 면적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자, 과거에 봤더니 1980년대를 봤더니 얘가 쌀, 재배 면적은 제일 넓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맹류, 보리. 이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쌀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리까지 생산해서 먹은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그루가리를 많이 했던 거야.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기타 식량 작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아마 구황 작물이라고 배웠을 거야. 이렇게 가뭄이 들거나, 그래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구황 작물, 기타 식량 작물에 들어가요. 물론 이걸 물어보진 않고요. 그다음 채소, 과수는 우리가 보통 과일이라고 하는데 이 수는 나무 숫자예요. 그냥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과일, 나무. 됐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기타 식량 작물 요만큼이 지금 식량 작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으로 먹는 거. 얘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었고요. 다른 것들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내신에서 문제를 그렇게까지 내진 않겠지만 이제 모의고사나 또는 수능에서는 채소하고 과수를 구분하기도 해요. 그걸 요구하기도 해. 자, 우리 채소는 우리 김치, 배추, 무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김치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많이 먹었겠죠. 근데 과일은 당연히 이걸 꼭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잘 살게 되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과일을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과일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요. 과수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채소는 별 변화가 없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김치 없이는 아니다. 이건 나는 김치 없으면 밥 못 먹거든요. 밥을 못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김치가 필요한데 이제 요즘이라기보다는 이미 이렇게 젊은 어린 세대들은 김치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식량 자급률은 지난 시간에 했고, 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밑에 부분. 포인트 잡아줄게요. 자,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변화. 자, 쌀은 물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야 되니까, 가둬놔야 되니까 평평한 곳, 평야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어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쪽 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그 다음에 경기도는 평야 지역이긴 하지만 대체로 여기는 이제 도시가 많고 공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빼고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많은 곳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다. 이건 지형이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한다. 혹시 그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상들이 얼마나 밥을 많이 먹었는지. 본 적 있죠? 정말 세수를 해도 될 것 같은. 그 이유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밥을 왜 많이 먹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소들을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조선시대 또는 일제강점기, 비교적 최근까지도 사실은 단백질을 섭취할 때가 마땅치 않았거든. 그래서 쌀에 조금 포함되어 있는 그 단백질,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필요해서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사진이 진짜 참 인상적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정말 요즘은 쌀밥 잘 안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많이 안 먹죠. 그리고 밥 공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져 왔어요. 지금은 되게 작아졌고. 그다음 보리 볼게요. 자, 보리는 주로 일단 우리 쌀에서 다른 지역들은 이제 쌀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 편이야. 우리 주식이니까. 그런데 두 군데 정도는 쌀 재배 면적이나 그런 게 되게 비율이 작아요. 자, 첫 번째 제주도. 제주도는 쌀을 거의 재배하지 않는다. 제주도 경지 면적의 한 0.5% 정도?
조금에 조금, 근데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서 먹는 쌀밥 있죠? 다 육지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 상대적으로 산이 많다 보니까 강원도도 쌀의 비율이, 벼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강원도 안에서는 철원이 쌀을 제일 많이 재배하기는 해요. 철원. 자, 그 다음 보리 볼게요. 주로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남부지방에서 재배한다. 이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 쌀보리 하려면 기후가 조금 온난해야 1년 동안의 농사를 2번 지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여기에서만 보리의 존재감이 있어요.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자, 경기도 보리 할 수가 없어. 기후가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온이 높지 않다 보니까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전남, 전북, 경남이 보리에서 존재감을 보이면, 그러니까 존재감을 보이면 이건 보리다. 자, 제주도에서도 보리 재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쌀이랑 그루가리 형태가 아니라 그냥 보리만 좀 재배하는 거죠. 어쨌든 남부지방, 기후가 온화해야 보리, 그루가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식생활 변화로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수익성도 뭐 좋진 않더라.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검정 고무신이라는 만화를 정말 재밌게 보고서 막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도 어렸을 때 혹시 보리밥 드셨어요? 아니다. 아니야. 나보다 1세대. 검정 고무신은 나보다 1세대 이야기예요. 나하고는 많이 달라요. 나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지 않았어. 사실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보리 그냥 가끔 별미로 먹지 보리밥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은 없죠. 그다음 원예 작물은 세 가지를 묶어서 원예 작물이라 그래요. 채소, 꽃, 그다음에 과일. 이 세 가지를 원예 작물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식생활이 변화하고 소득이 증대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재배 면적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 당연한 말이고요. 자, 우리가 근교 지역하고 원교 지역하고 조금 구분을 할게요. 지금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건 그러니까 쌀이나 보리가 아니라 다른 작물 재배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교 지역은 우리 대도시랑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아니면 부산이랑 가까운 곳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쌀이나 보리를 재배하는 것보다 평야 지역이라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채소 같은 거 여러 번 농사 짓고 그런 게 더 소득이 높으니까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제일 높은 도는 어디일까? 당연히 경기도. 경기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유성사진 같은 거 보면은요, 서울 가까운 곳에는 비닐하우스가 되게 많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 쌀 농사 짓는 것보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다른 거 재배하는 게 돈 더 많이 버니까. 자, 그 다음에 원교 지역은요, 대도시랑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쌀 농사나 보리 농사가 아니라 다른 거 하는 건데, 자, 기후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 불편할 때는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도시까지 뭐 이렇게 배추 같은 거 가지고 오기가 힘드니까, 다 이렇게 짓무르고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제 점점 늘어났다. 자, 두 군데 체크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첫 번째 지역은 대관령 일대에 있는 고랭지 농업. 여름에 서늘하고요. 영동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대관령 일대에서 뭐 대관령뿐만 아니라 고위평탄면 지역에서 고랭지 농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고랭지 농업은 여름에 기후가 유리한 거야. 다른 데는 너무 더워서 이게 채소를 재배할 수가 없는데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서늘하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그다음 다른 한 군데. 자, 다른 데는 추워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채소 같은 거 재배할 수 없는데 제주도나 그다음에 따뜻한 남해안 일대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있죠. 한겨울 말고 봄이나 또는 늦 가을에 있잖아. 그때 배추 같은 거 생산해요. 다른 데는 생산 못하지만 기후가 유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관령 일대 고위평탄면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라고 좀 구체적으로는 남해안 일대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자, 도별 주요 작물의 생산량이에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는 재배 면적 비율이야. 아까 막 식량작물, 뭐 과수 나왔던 그 그래프 있잖아.
쟤는 재배 면적 비율이고요. 얘는 생산량 무게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논 가본 적 있니? 벼 심어져 있는 거? 이제 걔는 긴 이제 풀 형태고 끝에 이제 쌀 알맹이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배추는 이 포기들이 쭉 심어져 있거든. 무도 이런 무들이 쭉 심어져 있고. 그래서 재배 면적에 비해서 채소가, 무나 배추가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요. 수박도 마찬가지잖아. 아, 수박은 과일이구나. 아무튼,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얘가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안 보고, 어쨌든, 제일 많이 차지하니까, 얘 당연히 쌀이겠구나. 착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제주도에 쌀이 이만큼 있을 수가 없잖아. 쌀이 아니라, 얘네들은 무, 배추 같은 채소다. 이렇게 무게를 기준으로 하니까 참 이렇게 헷갈리기 쉽거든요. 이거 나중에 혹시 잘 체크 좀 해주세요.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자, 제주도는 뭐가 없냐면, 논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가 벼예요. 제주도가 거의 없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봤더니 강원도도 다른 데보다 훨씬 비율이 낮죠. 그래서 얘가 그거 보고서 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과일하고 이제 우리가 보리, 맹류가 나올 텐데, 우리가 보리는 지금은 거의 재배 안 하거든요. 근데 존재감 있는 데가 전남, 여기 전북, 그 다음에 경남. 그러니까 전남, 전북이 좀 많긴 한데 상대적으로 여기에만 존재감이 좀 있으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만큼 생산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가늘게 선을 긋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좀 실제보다는 좀 굵게 표현이 된 거예요. 거의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전남, 전북, 경남이 존재감이 있으면 얘는 보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과일 체크할게요. 과일. 자, 과일은 자, 생산량 무게로 따지면 제주, 경북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재배 면적을 따지면 경상북도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요. 자, 여러분들 제주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후가 온난해서 감귤, 뭐 파인애플 이런 거 재배할 수 있죠. 과일 유명하잖아. 그다음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 과수에서는 사실 면적 1등이거든요. 자, 우리가 과일은 가을에 또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비가 많이 내릴수록 얘가 맛있을까? 비가 적게 내릴수록 맛있을까? 적게 내릴수록 햇빛을 많이 받고 그래야 또 일교차가 크고 그래야 과일이 맛있거든요. 자, 경상북도 다우지, 소우지. 그리고 여기는 논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리고 면적은 넓고요. 그래서 과일 1등은 과수 1등은 경상북도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플러스 제주도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생활권으로 구분하는 쌀, 맹류, 과실, 채소류인데 뭐 구분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맹류를 봤더니 얘가 거의 대부분이죠. 호남권, 전라남북도. 얘가 호남권. 자, 그 다음에 과실을 봤더니 제주도는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얘가 또 이만큼이죠. 제주도보다 많죠. 영남권, 경상북도가 포함되어 있는 과일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수도권하고 충청권이 남았는데, 자, 어떻게 구분할까? 수도권과 충청권. 자, 얘는 비율이 이만큼이고요. 얘는 쌀에서 이 나가 비율이 더 높죠. 그럼 가하고 나중에 뭐가 충청권일까? 아까 말했잖아. 경기도는 평야 지역이 많긴 하지만 농사 많이 안 짓는다고, 쌀 농사.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많이 하지. 자, 그래서 나가 충청권이고요. 가가 수도권이에요. 나가 충청권이고, 쏘리. 나가 아니지. 이거 다지, 다 미안해요. 다가 충청권이고, 가가 수도권. 넘어갈게요. 자, 주요 농산물의 1인당 소비량 변화를 보니까요. 자, 우리가 쌀은 1990년에는 1인당 1년 동안 120kg을 먹었대요. 많이 먹었네. 근데 지금은 60kg 정도밖에 안 먹는데요. 자, 우리가 양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쌀 말고 다른 먹을 게 많아졌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증가한 걸 봤더니 축산 육류 갈수록 고기를 많이 먹네요.
자, 그 다음에 과일은 늘어나다가 살짝 줄어드는데, 이건 왜 그런지는 뭐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고기 늘어나고, 어차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먹는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 늘어나면 뭔가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화는 없고요. 뭐 이렇게 줄어드는 게 쌀이고, 이렇게 늘어나는 게 육류 정도다고만 혹시라도 구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밑에 볼게요. 자, 농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농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자, 오늘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공업은,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주에 1시간? 자, 농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자, 농업의 문제점. 청장년층 인구 및 경지 면적이 줄어들면서 농업 생산 기반이 약화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 농업은 약간 조금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뭐랑 달라야 되냐면 제품 만드는 공업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공업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공장만 후딱 지으면 그리고 재료만 있으면 막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농업은 쌀이 부족하네 예를 들면 그럼 쌀 생산하려면 일단 논이 필요하고요. 근데 논이라는 건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공장처럼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벼를 심으면 봄에 심으면 여름 지나서 가을에 수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이라고 하는 거, 얘네들은 농업이라고 하는 건 주기도 되게 길고요. 쉽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번 농업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 농촌에 정말 사람이 거의 없게 됐어.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뭐 기후 이상이나 그런 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국제적으로 막 식량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경로가 복잡하여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크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농산물이 보통. 아무튼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간에 유통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이 다 자영업자거든요. 자기 논에서 자기가 이제 일하는 거잖아. 자기 밭에서 자기가 일하는 거잖아. 근데 농민들이 참 속상하게도 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많잖아. 옛날에는 더더욱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이제 정말 검정 고무신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를 안 나오셨어.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 농부들이 이제 이렇게 유통업자나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제대로 협상하거나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농부들이 자기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농부의 아들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유통업자의 나 관련된 사람들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농부의 아들이라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다음 농약, 화학 비료의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너무 많이 쓰니까.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경쟁력이 점점 사실 떨어진다.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중국산이나 외국의 농업이 강한 나라들이랑 경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건 TMI. 자, 보통 나라들은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할 때 이제 거기다 관세를 물리거든요. 자기 나라 뭐 농업 같은 거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정말 농업 생산량 또는 농업 경쟁력이 너무 강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다른 나라에서 물론 이제 농산물 자기 나라에 없는 거 뭐 수입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나라에서 농산물을 관세 없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기 나라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국가에서 관세를 걷어요. 그렇게 해도 국제 시장에 나가면 그 나라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거든. 아무튼 자연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있어요. 물론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는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땅 자체가 너무 기름지고요. 평야도 되게 넓고요. 그냥 그런 씨만 뿌려놓고 나중에 수확하러 가면 돼요. 농사도 되게 잘 돼. 아무튼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 넘어갈게요. 그다음 농업 문제의 해결 노력. 자, 지리적 표시제 볼게요. 지리적 표시제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지리적 표시제. 자,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특징이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냥 뭐 상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녹차로 유명한 데가 어디죠? 보성이죠. 보성이 남해안에 있는데 녹차는 겨울이 온난해야 돼. 겨울이 추우면 녹차를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해안이라고 하는 지역 특성, 보성의 특성이다 보니까 보성 녹차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는 정말 보성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그 지역 특산품들 있잖아. 자, 우리가 나주는 뭘로 유명하죠? 배. 근데 그런 것도 나주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지리적 표시제라고 한다. 인증해줘야지.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구조를 조금 정비하고요. 로컬 푸드 운동. 혜빈이 죽었다. 자, 로컬 푸드 운동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자, 우리가 농산물, 푸드, 음식이 이게 먼 데서 온다. 농산물이 먼 데서 온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잖아. 그래서 이제 뭐 지구온난화, 뭐 기후변화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과정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왕 먹는 거, 로컬, 자기 지역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자. 로컬 푸드 운동이에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유기농업, 무농약 농업 등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해 식품 안정성을 강화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죠. 중국산이 아무리 싸도 사실 뭐 믿고 뭔가 안심하고 먹기에는 뭔가 약간 찝찝한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믿을 만한 어떤 과정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좀 비싸더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면 뭐 경쟁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은 공업이고요. 공업은 한 2시간, 3시간? 넉넉 잡고 3시간 하면 진도가 끝나요. 자, 혹시 궁금한 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공업 발달 들어갈게요. 공업의 발달과 특징. 자, 우리가 먼저 공업과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용어 좀 정리 좀 할게요. 뭐, 따로 필기는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딱 보면, 한번 설명 들으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공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무언가를 제조한다. 제조업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을 갖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구분하는데, 공업과 광업,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뭔가 캐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통 합쳐서 2차 산업이라고 불러요. 뭐 집합관계라 그래야 되나? 2차 산업이라고 하면 그냥 보통 공업을 말한다. 1차 산업은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뭔가 얻는 거, 농업이나 어업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공업을 봤더니 나누는 또 뭔가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경공업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경공업.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중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화학공업을 합쳐가지고 중화학공업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첨단 산업 또는 첨단 뭐 공업, 첨단 산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첨단 산업 이렇게 보통 3가지로 구분을 한다. 안 적어도 돼. 되게 쉬운 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 그냥 한번 설명 듣고 이해할 능력 돼요. 자, 공업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낸 물건이 경하다. 얘는 중하다. 경중. 무슨 뜻이죠? 자, 나 같은 사람이 격투기를 하면 경량급. 그 다음에 거의 100kg에 가까운 제가 격투기를 하면 쟤는 중량급. 가벼울 겸 무거울 중이에요. 우리가 가벼운 자동차를 경차라 그러잖아. 그래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가볍다. 칫솔, 옷, 신발 이런 걸 경공업이라고 말을 해요. 됐죠? 그 다음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무거울 중자 또는 화학공업이다. 중화공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 비행기를 만든다 또는 뭐 자동차를 만든다 또는 뭐 철 제품을 만든다, 커다란 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중공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학은 이제 석유화학을 말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 첨단 산업은 얘도 첨단 산업이 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의약품 되게 작고 가볍지만 첨단 기술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첨단 기술이 필요한 걸 첨단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전자산업, 뭐 반도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뭐 노동 집약적이냐 아니면 뭐 자본 기술 집약적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지식 집약적이냐 집약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노동 집약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동 집약적이다? 자, 자동차 공장 굉장히 크거든요. 그 안에 가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숫자가 많아. 자, 이건 노동 집약적이다. OX. 사람이 많으니까 노동 집약적이구나라고 오해하더라고요. 자, 노동 집약적이라는 말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주로 사람 손으로 이루어진다. 그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뭐가 있냐면요. 재봉틀로 무언가를 만든다. 재봉틀 사람 손으로 해야 되잖아. 물론 기계로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봉제 산업이라고 불러요. 재봉틀로 무언가를 제조한다. 됐어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대표적인 게 섬유, 옷감 만드는 거. 그게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고요. 그다음 자본 기술 집약적에서 자본 집약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 제조업을 하려면 일단 돈이 많이 필요해. 커다란 공장이 필요해. 공장 짓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런 공업이 보통 자본 집약이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이 되나 모르겠네. 아까는 안 되던데. 안 되네.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인터넷이 혹시 여러분 인터넷 돼요? 껐다 켜야 되나 보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동차 공장이 울산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이거든요. 얘가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한쪽 끝에서 한쪽 끝에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1시간이 더 걸려요. 공장, 그 전체적인 공장이. 그래서 공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 시작하려면 돈 많이 필요하거든. 자본 집약적이다. 제철소도 마찬가지고요. 석유화학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걸 자본 집약이라고 하더라. 됐죠? 뭐 이 정도만 하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공업 발달과 특징 이제 정리할게요. 자,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공업이라는 게 뭐 거의 없었죠. 그나마 조금 있던 거 한국전쟁 1950년부터 53년까지 다 망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다가 자, 이제 공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우리나라 인구는 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상대적으로 면적에 비해서 사람 수는 많은 거고 인구 밀도가 높은 거고요. 자, 그래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의복, 신발 등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 이 시기에 발달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노동력이 풍부한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했다. 자, 이제 몇 번인가 예를 들었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국가공단, 나라에서 만든 공업단지, 구로공단이고요. 그리고 이 구로공단, 지금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자, 여기가 이제 옛날에 뭐가 많았냐면 섬유공장, 의류공장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어져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가면은 그런 옷 관련 매장들이 되게 많잖아. 옷 사러 거기 많이 가잖아요. 나만 가나? 아무튼. 자, 그래서 그때는, 이때부터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뭐 약간 단점이라 그래야 되나? 사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다 보니까 일하는 거에 비해서 버는 돈이 얼마 안 돼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 뭐가 돈이 되냐? 자동차 만들고요, 배 만들고요, 석유화학 공업하고요, 중화학 공업이 대체로 돈이 돼요. 자, 그래서 1970년대부터 그나마 돈을 좀 모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조금 돈을 좀 벌어보자. 그래서 제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이 197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요. 자, 앞에서 우리가 도시 발달할 때 남동임해 공업 지역에 1970년대부터 도시가 성장했다. 기억나니? 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남동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하고 그 공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다. 포항, 울산, 그런 도시들이 이 시기부터 발달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중화공업은 역시 약간 단점이 있어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심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선진국을 보면 중화공업 중심인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에너지 할 때 배웠던 것처럼 자원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공부했던 것처럼 똑같은 예를 들면 $1,000를 벌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의 양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는 첨단 산업을 이제 우리가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첨단 산업. 그런데 우리가 첨단 산업은 대체로 환경 오염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환경이 제철소나 또는 조선소에서 무거운 거 나르고 납땜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한다.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하고 있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 특히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들이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로 공장을 옮긴 거죠. 자, 그래서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말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공동화라는 말 앞에서 배웠잖아. 인구 공동화 할 때. 원래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텅 비었다. 그런 뜻이잖아. 자, 그리고 탈공업화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이렇게 있는데 2차 산업이 공업이에요. 그런데 농업 중심이던 사회가 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들어요. 자동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사회든 서비스업이 크게 발달하기 시작하면 공업의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종사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에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걸 탈공업화라고 말을 해요.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탐구 활동 이외에 공업의 변화와 특징 볼게요. 자,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만 좀 설명하면 되는 거라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공업 구조의 고도화. 고도, 높을 고자죠. 뭔가 좋아진다, 뭔가 발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공업의 어떤 구조를 봤더니 처음에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었다가 이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많이 되는 자본 기술 집약적인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점점 기술 지식 집약적인 첨단 산업으로 바뀌어 가는 거.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잖아.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걸 공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한다. 그냥 단어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공업의 지역적 편제. 자, 우리나라는 공업이 골고루 퍼져 있다 아니면 특정 지역에 공장에 몰려 있다. 자, 안 가봐서 모르죠. 그리고 공장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 어쨌든 우리나라 공업을 봤더니요, 수도권 지역하고 남동임의 공업 지역에 공장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몰려 있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업이 별로 없다. 공업의 편제, 인구가 편제되어 있는 것처럼.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공업의 이중 구조. 이중 구조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이중 구조. 자, 하은이는 성격이 이중적이야. 자, 이거 좋은 의미니 안 좋은 의미니? 안 좋은 의미죠. 자, 그래서 공업의 이중 구조는 우리나라 공업이 해결해야 되는 큰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은아, 착하게 살자.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아무튼. 자, 그래서 이중구조는 뭐냐면요. 읽고 이제 그래프 보고 설명할게요. 대기업은 사업체 수 비율이 매우 낮으나 종사자 수 비율과 출하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기업 규모에 따른 발전 격차가 큰 걸 이중구조라고 한다. 자, 이제 그래프 보고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대기업은 기업 하나당 종사자 수가 많은 거죠. 보통은 300명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300명보다 많으면 대기업, 그보다 적으면 중기업, 더 적으면 소기업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사업체 수를 봤더니, 회사의 수를 봤더니, 대기업은 정말 숫자가 몇 개 안 되고요. 중기업, 소기업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봤더니, 대기업은 한 기업체당, 한 회사당 종사자 수가 많으니까, 회사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의 비율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당연한 거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야. 소기업은 회사는 많은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회사 수의 비율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하액이에요. 출하액. 출하액은 뭐 그 공장에서 물건이 나갈 때 출하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구매하는 가격은 통계로 잡기가 되게 애매하니까 뭐 세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계를 잡을 때 공장에서 나가는 그걸 기준으로 해요. 아무튼 그래서 출하액은 그냥 매출액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회사에서 얼마나 돈을 버느냐. 됐죠? 근데 보자. 자, 종사자 수를 봤더니, 기준을 봤더니,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율이 요만큼인데,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은, 또는 이제 출하하는, 생산해내는 액수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수에 비해서 출하액이 많은 거죠. 그에 비해서 소기업은 종사자 수, 사람 수는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인데 출하액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인당 출하액을 보면 대기업하고 소기업하고는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 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1인당 출하액. 이거 비율만 보더라도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자, 그래서 보자. 자,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한 사람이야. 능력 차이가 얼마나 날까? 2배? 3배? 대기업에 꼴등으로 붙었어. 대기업에 1등으로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의 능력 차이는? 물론 스펙 같은 거 따지면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교육률이 높고 대부분 다 대학 나오고 이런 사회에서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능력치가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뭐 사람마다 보는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능력 차이가 나면 뭐 얼마나 나겠어. 막말로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그냥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숭실대 나온 사람하고 능력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 둘 다 똑똑한 거야. 더 똑똑하냐 좀 덜 똑똑하냐 그 차이인 거지. 뭐 한쪽이 멍청한 거 아니잖아. 뭐 숭실대 간 사람이 공부 안 한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니? 그런데 1인당 매출액, 그러니까 출하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1인당 연봉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건 합리적이니 약간 불합리적이니? 불합리하니? 아니, 뭐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긴 한데, 그럼 봅시다. 자, 옆으로 조금만 셀게요. 조금만 셀게. 자, 승자 독식인 사회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야, 고등학교 때 고생하는 거 다 똑같은데, 또는 뭐, 이렇게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힘든 거 다 똑같은데, 뭐, 단 1점 차이 가지고 붙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붙은 친구들은 거기 가서 거기에 일원이 되는 거고, 1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부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잖아.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꼴등으로 붙은 사람과 1등으로 떨어진 사람 사이에, 또는 뭐 여기서 붙은 사람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 사이에 뭐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그 뒤에 이제 펼쳐지는 또는 이제 벌어지는 이제 그 살아가는 삶이 너무 차이가 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물론 나도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쪽에 조금 가깝기는 해요. 너무 차이가 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지. 날씨 좋은 대학 못 가면, 또는 이 정도 수준 대학 못 가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런 거야. 똑같은 한 명인데 매출액 차이가, 출하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 연봉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 우리나라 공업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제 이유 설명할게요. 자,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기술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좀 떨어지던 시절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작으니까, 인구수가 작으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장사를 해가지고는 물건을 팔아서는 뭔가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하고 경쟁을 하려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만 해가지고는 뭔가 규모의 경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밀어준 거야. 몇몇 대기업을. 야, 내가 너한테 힘을 실어줄 테니까 너 이렇게 힘 키워서 당당하게 외국 나가서 외국 기업들이랑 싸워. 우리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일부 대기업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몰라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여전히 대기업한테 조금 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충분히 잘 살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되게 심해진 상황인데 그런 걸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건 뭐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어쨌든 같은 사람인데 연봉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 내 기준으로는 이 차이가 당연히 조금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열심히 한 만큼 연봉을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지나치게. 이것도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공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공장이라고 해도 뭐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제 공장을 짓고 싶어. 그럼 어디다 짓는 게 가장 이익이 많이 날까? 그거에 따라서 어디를 지향하느냐, 어디에다 짓고 싶어 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세상을 봤더니 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은요, 어딘가에는 원료가 나오는 원료 산지가 있어요. 우리가 시멘트라 그런다면 석회석이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캐내는 곳. 그런 데가 원료 산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회석을 가지고 뭐 불순물 걸러내고 공장에서 시멘트를 만들어요. 근데 시멘트를 소비하는 곳은 당연히 뭐 강원도나 그런 데서 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 또는 뭐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소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료 산지하고 소비 시장이라 그러는데 소비하는 곳은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딘가에는 소비 시장이 있어요. 그럼 과연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제일 유리하냐? 일단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료를 가지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다시 소비 시장으로 이렇게 옮기는 건데 그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운송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운송비의 비중이 큰 공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업들은 운송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곳에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하겠죠. 개념은 그거야. 자, 그래서 이게 넘어갔지? 자, 이 중에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적환지 지향형은 운송비 비중이 높은 공업들이고요. 그래서 운송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곳에 공장이 있는 게 유리하다. 위에 세 개는 운송비로 묶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원료 지향형은 뭐냐면요. 공장을, 이거 내가 두드렸구나. 원료가 나오는 원료 산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가까이 짓거나 여기에 공장을 짓는 게 운송비가 적게 들어간다. 더. 그러면 공장을 여기다 짓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방금 말을 했던 시멘트 공업 있죠. 자, 원료 산지에서 석회석을 요만큼 캐내요. 근데 석회석 안에는 불순물들도 있고요. 뭐 다른 물질도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장에서 시멘트를 만들면은요, 시멘트는 당연히 크기나 무게가 줄어들어요. 그러겠죠? 그럼 보세요. 공장을 좀 극단적으로 여기에다 짓게 되면은 원료를 캐냈어. 그리고 곧바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얘를 소비 시장까지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하고 극단적으로 공장을 여기다 지었어요. 그러면 이 원료를 여기서 캐낸 다음에 여기까지 원료를 나른 다음에 여기서 제품을 만들었어. 그럼 이 시멘트는 뭐 나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어느 경우에 운송비가 더 적게 들어갈까? 공장을 여기다 지을 때, 여기다 지을 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짓는 게 운송비가 더 적게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이런
형태, 이런 유형을 원료지향형 공업이라고 불러요. 자,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원료의 무게가 또는 부피가 제품에 비해서 더 작은 공업. 이런 것들은 원료가 나오는 곳에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하다. 대표적으로 시멘트. 원료지향 공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크기하고 무게 문제가 아니라 원료는 나르기 힘들어요. 근데 제품은 상대적으로 나르기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통조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조림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두부라고 해도 좋아요. 자, 두부를 예를 들게요. 자, 두부의 원료는 이거 반대로 했네, 반대로. 통조림이라고 해야 되겠네. 자,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당연히 생선이죠. 근데 생선은 이게 나르려면, 운송하려면 온도를 좀 낮게 유지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쉽게 변질돼 버리니까 상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생선이 나오는 곳은 정확히는 바다지만, 근데 우리가 바다에다 공장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항구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생선을 곧바로 항구에서 공장에서 통조림으로 만든 다음에, 통조림은 그냥 얘가 뭐 온도 같은 거 별로 상관 안 하고 나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원료가 나오는 항구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하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원료지향형 공업이다. 뭐 읽어보면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시장지향 공업은 그 반대예요.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공업.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가구. 자, 우리 이제 싼 거 말고 비싼 가구들. 자, 비싼 가구 원료는 이제 통나무예요. 자, 이건 나르다가 뭐 흠집 좀 나고 그러더라도 뭐 깎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구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안에 공간들이 생기면서 부피가 커져요. 그리고 이거 나르다가 콕 부딪혀가지고 흠집이 났어. 그러면 좀 많은 소비자들이 당연히 반품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재료, 원료보다 제품을 나르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런 가구 공장은 원료가 나오는, 쉽게 말하면 뭐 나무가 있는 곳에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주로 가구를 소비하는 도시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할까? 당연히 도시에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하죠. 얘랑은 정반대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변질 및 파손되기 쉬운 공업. 통조림하고는 반대예요. 원료는 그냥 쉽게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제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까탈스러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두부. 그냥 콩은 그냥 나르면 돼. 근데 이걸 두부로 만들어 놨더니 이거 온도도 맞춰야 되고요. 근데 함부로 다뤘다가는 부서지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 또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자, 아이스크림은 원료가 물, 그 다음에 뭐 설탕, 뭐 향신료, 그런 것들인데, 이걸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단 얼려놔야 되잖아. 이해되죠? 자, 그런 경우에도 소비시장, 주로 도시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하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얘는 운송비하고는 상관이 없긴 한데, 나온 거니까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인쇄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우리 학교도 이제 홍보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그런 색이나 그런 거랑 실제 종이로 보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특히 종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말로 설명하더라도 우리 촉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좀 비싼 종이, 고급 종이를 썼는데 막상 제품이 와서 봤더니 으이씨,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인쇄 출판업은 소비자랑 정말 자주 만나야 돼요. 종이도 직접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종이로 하는 게 좋겠냐. 직접 만져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도 어떤 색깔이 좋은지 확인받아야 되고. 그래서 인쇄업은 도시 안에 있거나요, 도시랑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 다음에 상식.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출판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 어딜까? 출판 단지가 있는 곳. 나중에 여러분들 분명히 놀러 갈 텐데. 파주에 가면 인쇄 출판 단지가 있어요. 자, 파주는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도시랑 가까운 곳에 인쇄업이 있더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적환지 지향형에다가 우리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적환지 지향형. 그러니까 적환지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적환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자, 적환지가 일단 뭐냐면은요, 여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 적자는 쌓을 적자예요. 그리고 환은
바꿀 환자. 우리가 돈 바꾸는 걸 환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뭔가를 나르다 보면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트럭으로 공항까지 가가지고 외국으로 나갈 때는 비행기로 옮겨 실거나, 아니면 한국까지는 기차로 운반했는데 외국으로 갈 때 배에 옮겨 실거나, 뭔가를 나르다 보면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점을 적환지라고 불러요. 뜻은 그래.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자, 이런 적환지에서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자, 우리가 운송비라고 하는 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싸지는데,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서는 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운송비가 증가해요. 당연히 물건 내렸다가 다시 싣는데 돈 들어가잖아. 시간도 걸리고. 자, 이런 경우에는 공장을 적환지에 짓는 게 더 유리하더라. 자, 이건 예를 들면 훨씬 쉽거든요.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자, 외국에서 철광석하고 석탄을 수입해가지고 철 관련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비도 많이 하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외국으로도 수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 그래서 외국에서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해가지고 철 관련 제품을 만든 다음에 외국으로 다시 수출하려고 그래. 이런 경우에는 과연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유리하냐. 볼게요. 공장을 이렇게 바닷가 지역, 1번 지역에다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철광석과 석탄을 가지고 배에 싣고 이렇게 와가지고요. 내린 다음에 곧바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다시 배에 싣고 외국으로 수출하면 돼요. 그런데 공장을 만약에 여기 내륙 지역에다가 제철소를 짓는다. 그럼 당연하잖아요. 석탄, 철광석을 이렇게 배로 싣고 와가지고요. 트럭이나 기차로 옮겨 실은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든 다음에 제품을 다시 바닷가까지 이렇게 옮긴 다음에 다시 배에 옮겨 싣고서 수출해야 되잖아. 그럼 공장을 1번에 짓는 게 유리해요? 2번에 짓는 게 유리해요? 당연히 1번에 짓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송수단이 바뀌는 적환지에 공장을 짓는 게 제일 유리하더라. 이런 공업을 적환지 지향공업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주로 무역이 또는 이제 뭔가 운송이 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안가 지역에 공장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제철, 그리고 또 드리면 안 되죠? 읽었어. 제철은 철을 재련한다, 철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런 뜻인데 철광석이나 석탄을 주로 수입하니까. 그 다음에 정유는 뭐냐면은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정유는 우리가 외국에서 석유를 수입해요. 석유라는 말보다는 오일이란 말이 좀 나을까? 새카만 원유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분별증류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분류를 하잖아. 그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 물질을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어요. 그다음 또는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이런 물질들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당연히 이런 정유 공장도 내륙보다는 바닷가 지역에 있는 게 더 운송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이게 대표적인 적환지 지향 공업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노동 지향 공업은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운송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운송비의 비중이 크니까 운송비를 따지는 거고, 노동 지향 공업, 그러니까 어떤 공업들은 이제 운송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옷 나르는데 운송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옷은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양말이나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옷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재봉틀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런 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건비가 중요해요. 운송비보다. 그래서 인건비가 싼 곳에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하더라. 자,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공업, 대표적인 게 섬유나 의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 가난하던 시절에는 섬유나 의류 공장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어디가 있죠? 일단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잖아.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옮겨간 거죠. 이제 얘네들은 운송비나 그런 것보다 노동력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뜻이에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직접 지향형 공업에다도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직접 지향.
자, 집적이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겠죠? 한 곳에 모여 있다, 쌓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이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이루어지고요. 공장 하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공장에서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경우 관련된 공장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유리하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우리 자동차 있죠. 현대 자동차라고 해서 파는데 자, 거기에 들어가는 타이어, 브레이크, 유리, 시트 자, 이런 것들 현대에서 만든다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만든다.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요. 하청업체라고도 말을 하지만 수많은 부품 업체들이 부품을 만들면 그걸 가져다가 현대에서 조립해서 완제품, 완성품을 파는 거잖아. 그건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현대 완성품 공장, 조립 공장이 있으면은요, 이 완제품 공장 가까운 곳에 부품 공장들이 있으면 부품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모여 있으면 유리하다. 또는 그 공업 특성상 한 곳에 모여 있으려고 한다. 이런 공업을 직접 지향 공업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직접 지향형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개념 설명하고 이어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계열화된 공업이라고 나와요. 계열화. 자, 계열화는 무슨 뜻이냐면요.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얘가 열을 지어 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자동차 공업을 예를 들면요. 부품을 먼저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걸 조립할 거 아니야. 1단계, 2단계. 이런 걸 계열화된 공업이라고 불러요. 그럼 다시, 자, 우리가 아까 정유 이야기했었죠. 정유. 자, 원유가 있으면 이걸 여러 가지 물질로 분류하는 걸 정유라고 하는데요. 이 정유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프타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나프타. 물론 이제 여기서 가솔린 또는 등유, 경유, 아스팔트 이런 것들도 나오겠지만 나프타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만들어요. 플라스틱, 합성 섬유, 의약품 같은 것들. 됐니? 자, 그러면 정유 얘가 1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나프타를 가지고 다른 제품들을 만드는 게 2단계. 얘도 계열화된 공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 공장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화학 공장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유리하잖아. 그런 걸 계열화된 공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직접 지향 공업이다. 자, 이제 설명할게요. 자, 먼저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화된 공업이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이 있어요. 정유 공장이 있으면 그 주변에 화학 공장들이 있더라. 여기서 포인트는 계열화된 공업.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기본적으로 계열화된 공업인데 얘랑 다른 점은 제품 생산에 많은 부품이 필요한 경우 조립 공장들이 완제품 공장 주변에 있더라. 얘는 계열화된 공업이면서 조립형 공업이기도 해요. 좀 다르죠? 석유화학 이런 건 조립은 아니잖아.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조립형 공업이고요. 그 다음에 배 만드는 거 있죠? 조선이 조립형 공업이에요. 우리가 배 있잖아요. 배가 꽤 큰데 한 회사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수많은 부품 회사들이 만든 걸 조립하는 형태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업의 입주 유형 지금 설명을 했고요.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시고 그 사이에 얘로 바꿔야지. 자, 공업지역의 형성과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할게요.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건데 왜 물어보는지. 자, 우리가 경공업 혹시 중화공업 이야기했던가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럼 볼게요, 먼저. 자, 먼저 우리나라에는 경공업은 별로 없어요. 옛날엔 많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중화공업이 현재 중심인데 중화공업만 물어보기에는 뭔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비교하려고 경공업도 물어봐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그나마 있는 경공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섬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의류예요. 뭐 섬유 가지고 주로 옷을 만들기는 하지만 이걸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통계 항목에 그냥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통계 뭐 수치 같은 거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특징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섬유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가 있고 3위쯤에 대구가 있어요. 대구. 대구를 보고서 구분하시면 돼요. 참고로 대구가 뭐 5등 안에 들어간다. 섬유밖에 없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아무튼 그래서 대구가 나오면 무조건 섬유공업이다. 그 다음에 의류는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는데, 자, 옷. 우리나라에 뭐 옷 공장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옷 공장이 재밌게도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요. 서울에 제일 많이 있어요. 독보적으로 많이 있어요. 자,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자,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게 뭐 유행에 민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특히 뭐 드라마에서 어떤 탤런트가 입고 나왔다. 그럼 뭐 다음날부터 찾거든. 그 제품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 일대에 가면 조그마한 옷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옷은 서울이 독보적으로 1등이다. 나머지 것들은 무시하시면 돼요. 서울이 1등이다.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화공업이 있는데 중화라고만 적을게요. 자, 1차 금속이 있어요. 1차 금속. 1차 금속은 땅속에 있는 또는 뭐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금속을 재련하는 걸 말하는데 1차 금속에서 대표적인 건 철이 제일 많아요. 뭐 알루미늄도 재련할 수 있고 뭐 구리도 재련할 수 있고 하긴 하는데 제일 많은 게 철이라서 그냥 제철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1차 금속. 자, 1차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서대로만 적을게요. 포, 광, 당이라고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포는 포항이에요. 포항. 우리가 광역단체단체 이름은 안 적을게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자, 그러면 포항이 어느 도에 있죠? 경상북도. 포항은 경상북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은 광양이라는 곳인데 얘는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 그 다음에 당은 당진이라는 곳인데 얘는 충청남도에 있어요. 그래서 포광당이라고 외우시고요. 포는 포스코야. 제철. 그래서 경북, 전남, 그 다음에 충남. 이렇게가 주요 지역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1차 금속.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자동차 및 트레일러. 항목 정확한 이름은 밑에 아마 표에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자동차는 말 그대로 자동차고요. 뭐 부품을 포함하고요. 트레일러는 자동차가 끌고 다니는 거. 이걸 트레일러라고 불러요. 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뭐 1등, 2등이냐면요. 울산. 그 다음에 경기도에 뭐 화성, 뭐 평택, 여러 군데에 자동차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도 자동차 공장이 많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운송 장비라는 게 있어요. 기타 운송 장비. 자, 기타 운송 장비는 자동차 말고 뭐 지하철, 뭐 기차, 비행기, 뭐 다른 걸 다 말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것들은 양이 되게 적고요. 기타 운송 장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배 만드는 조선이에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금액으로 했을 때 배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도 종종 물어보더라. 자, 그럼 배는 어디가 이제 포인트냐면요. 거제도 경상남도에 있죠.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등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울여서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울은 울산이에요. 울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로 시작하는 도시 하나밖에 없을 텐데 여수. 자, 여수는 전라남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얘는 충청남도에 있어요. 울려서로 기억하시면 돼요. 울려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자원 구분할 때, 뭐 1차 에너지 공급량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석유를 다른 데보다 많이 쓰는 또는 그 지역 내에서 석유의 비율이 높은 그런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울산, 충남, 전남 이런 데가 석유 중심이기도 해요. 여기에 커다란 석유화학 공업 단지가 있으니까. 아무튼 앞에 있는 단원이랑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첨단 산업은 그냥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을 말하는 건데 이름도 되게 길어요. 자, 전자제품 만드는 거 첨단 산업의 1등은 경기도예요. 경기. 당연히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으로 가기 싫으니까 경기도에 그런 공장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공장 못 지으니까 경기도랑 가까운 충청남도 지역에 많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미라고 적어줄게요. 구미는 경상북도인데 구미도 전자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다 못하겠구나? 하는 데까지 하고. 자, 혹시 다 적었니? 네. 자, 공업지역의 형성과 변화, 주요 공업지역. 자, 수도권 공업지역을 보면은요,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풍부하고요, 노동력도 풍부하고요, 그 다음 소비 시장이 되게 넓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여기에 사니까. 그리고 여기에 발달해 있는 공업은 아까 뭐 의류부터 해가지고 섬유 산업도 조금 있고요. 자,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첨단 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중화학 공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 공업 지역이다. 종합이란 말은 이것저것 다 합쳤을 때 얘기예요. 그 중에서 첨단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직접 불이익이 생기면서 충청권으로 공업이 분산되고 있다. 이야기했었나요?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규제 같은 게 심해서 공장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근데 너무 멀리 갈 수는 없고 경기도랑 맞닿아 있는 충청도 지역으로 많이 가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동네 이름 좀 적어줄게요. 경기도랑 맞닿아 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공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 자, 이게 경기도라 그런다면은요. 이게 경기도라 그런다면 여기에 보면 아산이라고 있어요. 아산. 충청남도 아산. 그 다음에 그 옆에 천안이 있어요. 아산, 천안이 충청남도 지역이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업의 비중이 높아요. 다른 충청도 지역보다. 나중에 뭐 유치 같은 거 공부할 때 뭐 떠오르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도요, 은근히 음성하고 진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진천, 음성, 이런 지역이 무슨 공업이야 할 수도 있는데 경기도랑 붙어 있어서 이 지역 내에서 은근히 공업의 비중이 높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태백산 공업지역은요, 태백산맥, 태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해 있는 공업지역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건 시멘트 공업, 여기가 공업이 발달한 이유는 원료가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 또 강원도 둠의 산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업이 아주 발달한 건 아니고 원료 지향 공업이 발달했다. 뭐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충청공업지역은 충청도 지역을 말하는데, 자, 여기는 두 지역으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하나는 바닷가 지역이면서 경기도랑 맞닿아 있는 해안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 일대랑,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발달해 있는 지역은 여기 대전이거든요. 그리고 대전이랑 여기 청주가 충청북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한 80만 명쯤 되는데, 도청 소재지기도 하고요. 대전이랑 청주는 붙어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내륙에 있는 공업지역하고 조금 구분을 해야 돼. 성격이 달라요. 자, 이 중에
먼저 내륙 지역을 좀 말을 하자면, 자,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되게 편리하다. 북한 빼고 남한만 놓고 보면 남한의 동쪽은 산이 높잖아요. 사람도 별로 안 살고. 그래서 사람이 비교적 많이 사는 지역만 놓고 보면은요, 대전이 딱 가운데예요. 그 편리한 교통은 육상 교통을 말하는 거야. 고속도로나 또는 고속철도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충청도를 다 지나가지. 자, 그리고 수도권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업이 발달했다. 자, 그래서 대전과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내륙 지역은 첨단 산업. 자,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대전에 있는 유명한 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대전에 있는. 자, 우리가 카이스트가 어디 있죠? 지금 답 알려주고 물어보는 거잖아.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대덕연구단지라고 나라에서 첨단 산업 이렇게 발달시키려고 대전에다가 좀 집중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대전, 청주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다.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순서대로 외우세요. 서당, 아천인데 행정구역 위치가 서산, 당진, 아산, 천안이에요. 순서 자체가 서당, 아천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서당, 아천. 이쪽이 서산, 그 다음에 당진, 그 다음에 아산, 천안이에요. 자,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울려서에서 석유화학이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진은 포광당에서 포스코, 제철, 1차 금속이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산은, 자, 아산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아산은. 자, 왜 강조 표시를 하라 그랬냐면, 자, 여러분들, 서비스업은 그 지역에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서비스업도 제일 커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1차, 2차, 3차 중에 대부분 3차 산업에 종사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충청도 지역만 놓고 보면은 대전이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은 서비스업 또는 3차 산업 또는 총 종사자 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대전이 1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업이라고 하는 건 기계 잔뜩 갖다 놓고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제품 만들 수 있잖아요. 특히 뭐 첨단 산업일수록 또는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은 대부분 기계가 하잖아. 그래서 인구 규모하고 공업하고는 일치하지 않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충청도 지역에서 제일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 어디냐 물어보면 아산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산. 됐어요? 그럼 아산이 뭘로 유명하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되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삼성고등학교 알아? 자, 이제 고개를 끄덕였는데 여기에 있는 삼성고등학교 말고요. 여기 있는 거 말고 여기는 산 이름 때문에 관악산 맞은편에 있는 게 삼성산이잖아. 여기 말고 삼성고등학교 이름 들어봤죠? 삼성에서 만든 고등학교야. 우리가 아는 그 삼성에서. 왜 만들었냐? 그리고 그게 어디 있냐? 여기 아산에 있어요. 여기에 삼성 공장이 되게 많으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삼성전자 직원들 대상으로 자녀들 대상으로 이게 만든 학교인 거지. 그리고 애들이 알던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삼성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신 적 있잖아. 재윤쌤이 거기서 근무하셨었거든. 재윤쌤 고향이 그리고 고향이라기보다는 여기가 거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궁금한 사람은 재윤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여러 부품 공장들 많이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아산이 공업 도시다라고 체크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천안은 뭐 반도체 같은 게 발달해 있긴 하지만 천안은 이제 뭐 공업 도시라는 이미지보다는 인구가 대전 다음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많아요. 자, 나중에 뭐 정리할 건데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가 지방에는 별로 없거든요. 전주가 50만 명이 조금 넘어요. 한 60만 명쯤 돼요. 그래서 아무튼 지방에서도 50만 명 넘어가는 도시는 나중에 알아두면 좋은데 천안이 50만 명이 넘어가요. 60만 명이 넘어가요. 뜬금없이 질문. 천안의 인구는 증가하는 중일까 감소하는 중일까? 당연히 증가. 공장도 빠져나가.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멀지 않아. 그래서 뭐 천안, 아산, 당진 이런 데 다 인구가 증가 중이에요. 수도권이랑 가깝다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이면 다음 주가 될 텐데 뒷부분 한 20분쯤 하면 끝날 것 같아요. 2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혹시 궁금한 거